조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명품 코너입니다. 조변보감 법무법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머스트노우 아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대외 민감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인 민감도군요. 대인 민감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민감도라는 얘기는 많이 쓰는데요. 대인 민감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듣고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민하게 파악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nterpersonal sensitivity. 우리가 sensitive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네.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도 예민한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바깥의 공기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표정, 말투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미루어 짐작하고 대응하는 것. 이것을 보통 대인민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반응, 사람 사이의 감정의 흐름, 네.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걸 대인민감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대인민감도가 직장 내에서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니까요. 직장 내에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인민감도라는 말 자체를 제가 잘 몰랐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거를 알게 돼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네. 여러 기업들이 보면 저성과자 업무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우리나라는 해고를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또 해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느냐. 그래서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전제 하에서만 해고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좀 개발시키자라는 목적 하나, 그다음에 정말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이런 저성과자 업무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각 팀마다 차출되는 거지. 차출돼가지고 모여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기업에 많이 교육 프로그램을 다녀보지만 상당히 우울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그쪽 팀에서 당신이 뽑힌 거야? 내가 뽑힌 거지. 그렇게 가지고 모여서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기회를 주고 탈출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퇴사시키는 그런 경우로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제가 여러 번 가면서 한번 궁금했었어요. 네. 궁금했던 것들이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각 팀에서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돼서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그냥 한번 여쭤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답은 뭔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창의력이 떨어진다, 끈기가 없다 그랬는데 그 담당자분이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넘버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이 사람들요, 대인민감도가 무지 떨어져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인민감도가 떨어지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회사 내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팀, 또 상사,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네. 말하면 말 그 자체로서만 이해를 하지 그 말 속에 숨어있는 행간을 못 읽는 컨텍스트, 맥락을 못 읽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이 터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네. 전반적으로 업무 저성과자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대인민감도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구나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걸 좀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저성과자들의 공통점이 무엇냐라고 물어보니 대인민감도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이 나왔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영향을 끼치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대인민감도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게 아직도 수긍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이론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메르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메르비안이라는 그 교수가 이제 그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게 7대 38대
55 규칙이라는 건데요. 네. 뭐냐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또는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바디랭귀지, 이 행동이 55%, 그럼 나머지 7%는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보통 우리가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수긍하고 네. 또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톤, 목소리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38%.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바디랭귀지, 여기서 말하는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다음에 말은 되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55%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의 이 메르비안 법칙의 의미는 그 사람 말의 내용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가가 중요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좋은 목소리와 특히 이 바디랭귀지,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를 하라. 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대인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걸 보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안면이 부딪혀서 대놓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할까 빙글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빙글 돌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주말에 아이한테 엄마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랬죠. 네 마음대로 해. 정말 지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 말 뜻만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이일 때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어른한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네.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배웠는데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상황 속에서의 또 다른 의미에 집중한 게 메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다가 이거 생각난 김에 한 말씀 드리겠다고. 생각난 김에라는 이 말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말 그대로 하면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불현듯 얘기한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이걸 언제 할까 말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얘기를 할 때 생각난 김에라고 툭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지나가는 말로 생각난 김에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 얘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람이 고민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내가 이 부하 직원의 이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얘기를 언제 해야 되나 상사는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얘기가 나올 때 내가 생각난 김에 김 과장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상사가 나한테 평소에도 불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의미 없이 한 얘기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또 있어요. 상사가 만약 이런 얘기 했다 싶시다. 요즘 무슨 일 있나? 그러면 너무 무서운데? 아무 일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저처럼 무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숨은 뜻은 요즘 일처리가 시원치 않네. 그렇지. 그 앞으로 말이죠. 주위에 이런 거라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지난번 그 건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는 것은 왜 미리 보고를 하지 않냐. 꼭 내가 물어봐야 답을 하는 거니? 또는 예를 들어 김 PD 지금 맡고 있는 일이 힘들지? 그러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뭐 별로 힘들지 않는데 이 말은 이 일은 말이야 당신에게 좀 역부족인 것 같아. 이런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저는 지금 그 숨은 뜻을 다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김 PD님은 상당히 그런 어떤 예민함이 있는 거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직장 해요? 상사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이제 만약에 동료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누구누구 씨는 성격이 참 시원시원하시네요. 시원시원하시네요. 이 얘기는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은 숨은 뜻은 난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앞뒤 정황을 좀 보고 말 좀 하라. 뭐 이런 거고.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그다음에 이런 얘기죠. 누구누구 씨는 여기 있기 참 아까운 분 같아요. 제발 다른 데로 가줄래? 이런 말인 거죠. 글이 잘났으면 좀 다른 좋은 데로 좀 가든가. 또는 워낙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네.
너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결국 이게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하나의 징표를 보고 지금 상사가 동료가 지금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구나를 아는데 말뜻만 보고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는데? 그러면 좀 시원시원하시다. 그렇지, 내가 좀 시원시원하지. 이러면 이제 아주 답답한 거죠. 아니 그러면 예. 물론 이 방송 들으면서 지금 그 답답한 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모를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대인 민감도가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솔직히 잘 못한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네. 아까 그랬잖아요. 거의 55% 이상은 표정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말의 뜻 자체에만 매몰되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대인민감도를 공부하다가 푹 빠지게 된 게 소위 바디랭귀지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바디랭귀지 또는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 뭐냐 그러면 100분의 1초 동안 팍 순간적으로 등장하는 표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 에크만 교수라는 사람이 이걸 평생을 사람의 표정만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장 그 궁금했던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즐거울 때 짓는 표정, 슬플 때 짓는 표정, 화났을 때 짓는 표정, 이런 표정들이 문화권별로 비슷할까 다를까? 일단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전 세계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원주민들부터 이렇게 문명인들까지 보니까 크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화났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그럼 또 이게 또 궁금했던 거지. 그럼 이게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표정을 우리가 짓게 우리 DNA에 숨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살면서 즐거울 때는 저런 표정을 지어라고 하더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워서 그런 건지 궁금했던 사회화된 거예요. 건지. 그런데 그거를 확인해 보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다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원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죠. 근데 보니까 그런 분들조차 거의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폴 에크만 교수는 인간의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권을 다 이렇게 통할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구나. 그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걸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1952년도 미국의 뇌과학자인 폴 맥클린은 인간의 뇌를 소위 세 개의 뇌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발전해 왔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뇌가 파충류의 뇌고요.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뇌가 포유류의 뇌고 요거를 변연계라고 합니다. 네. 제일 바깥에 있는 뇌가 인간의 뇌, 신피질. 자, 그럼 여기서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뇌는 신피질,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뇌고 중간에 있는 이 포유류의 뇌가 핵심이 변연계, 네. 변연계 영어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전, 뭐 이렇게 생명 보존 이걸 본능에 담당하거든요. 대한. 네. 그럼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길을 가다가 복도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사를 만났어. 그러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내 포유류의 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 제가 싫은 거야. 그럼 싫은 표정이 얼굴에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바깥에 있는 이성적인 뇌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웃어. 찍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찡그렸다가 다시 표정을 좋게 짓는 억지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억지 미소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 100분의 1초의 그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미세한 표현, 거기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FBI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테러범을 잡았어요. 테러범을 잡았는데 이 테러범의 공범을 빨리 잡아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근데 후보가 3명이야. 근데 ABC 3명한테 3명을 두고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라고 물어본들 이 사람은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큼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동공이 작아지고 입을 오므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거 얘기를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아까 말한 포유류의 뇌가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이 포유류의 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싫은 게 오면은 그게 막 싫은 표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아이고 애기야 뭐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 몸을 다독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두드리는 행위 자체는 포유류들이 자기를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거든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곤란한 일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몸이 손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목으로. 이렇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목을 이렇게 만진다든가 목걸이를 만진다든가 그다음에 남자들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철수 너 오늘 학원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거짓말. 예, 그러면 거짓말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책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것을 베이스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저도 협상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협상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네. 보여요. 저 사람은 지금 제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이 이 뭐랄까 저기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은 떠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 안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저 사람은 웃으면서 호감을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이 벨트하고 발이 문 밖으로 자꾸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자기는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 이 제안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것만 먼저 읽어도 협상에서 작전을 짤 수 있겠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애들은 미국 사람들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 명의 가정 역할 분담이 있어요. 한 사람은 계속 그쪽과 대화를 하는데 한쪽은 관찰만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웃느냐 목에 손을 가지고 가느냐 그다음에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어떤 얘기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느냐 관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취합을 해보면 아주 여러 가지 바디랭귀지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인민감도 떨어지는 분들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했는데 본인들이 몇십 년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눈치가 좀 없나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책이 있다고 하니 물론 이게 100%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는 없지만 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직장인들 중에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 내지는 그런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런 분들이 영어를 배우고 일어를 배우고 이렇게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뭐랄까 민감도를 키우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서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그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영어 일을 할 줄 알면 뭐예요? 한국말을 서로 이해 못하고 행간을 못 읽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정말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바디랭귀지 목소리 톤이 메시지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저 공감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하 직원이든 윗사람이든 일단 바디랭귀지나 목소리 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리더라고요. 마음문이 탁 닫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이걸 악용한 케이스인데 그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여성 CEO 네. 그 뭐 피 한 방울로 뭐 몇백 가지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에 테라 무슨 뭐 회사인가 그런데 이제 그 회사를 만들었다가 시가총액이 몇 조까지 갔다가 결국은 다 사귄 게 드러나서 네. 뭐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뭐 감옥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여성이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다가 나와서 이제 본인 스스로를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고 금발의 파란 눈의 여인인데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되게 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전문성이 없다. 특히 바이오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본인 목소리를 아주 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뭐 테드의 강의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항상 보면 목소리가 굵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퓰리처상을 받은 어느 기자가 쓴 책을 보면은 훈련을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나이도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굵게 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더라. 그러니까 목소리의 톤,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당히 이렇게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많이 좀 현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보이스 트레이닝 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더라도 배에 어떻게 힘을 주고 얘기하면 좋다.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해요. 예. 그리고 하다 보면요, 본인이 알아요. 아, 이 목소리 톤과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고 나를 제일 돋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계속 모니터를 재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일에서는 프로시니까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셔서 대인감도 때문에 최소한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쩐내나는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쩐내나는 사회생활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쩐내는 돈 냄새죠. 짠내나는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응원하고 더 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코너니까요. 여러분들 꿀팁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생퀴즈 정답 갭투자였어요. 3049님 갭투자, 5437-2605-3349님 다새싹이신데요.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4741님 갭투자 내 집 마련 꿈꾸기가 참 쉽지 않네요.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집 마련 이룰 수 있겠죠? 하셨어요. 이루게 해줘야죠. 정부에서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마셔야죠. 3553님 부족한 저의 생각에는 은행 금리는 아주 낮은데 목돈 없어서 월세하게 되면 5부나 3부로 하니 여유 되는 분들은 목숨 걸고 투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편리한 주변 시설 같은 국민주택 많이 공급하면 서민들 목 조르는 투기는 없겠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경실련 인터뷰에서도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공급은 그런 주택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41님, 김PD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갭투자 정답 보내주셨고요. 1286님, 7751님, 5037님 다새싹이신데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부터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저희 생생경제가 더 생생해진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